딸이 태어난다는 것은 곧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쁘기까지 한다면 더욱 큰일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자식을 숨기기 바빴고 추악의 치장을 하거나 심지어 남장을 하여 여자가 아닌 척했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한다면 싸대기부터 날라올 일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면 아무에게나 빨리 시집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려조정은 조혼을 막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금원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고려 공녀에 대하여 그리고 공녀가 된 한 여인의 삶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세계 최강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격을 낮추고 원나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으므로 임금의 시호는 조나 종이 아닌 왕이라 칭하였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충자가 붙었습니다. 왕은 어려서부터 원에서 살아야 했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귀국할 때는 몽골식 복장에 변발을 하여 돌아왔습니다. 왕의 제목들은 조기 교육을 원나라에서 실시하여 아주 그냥 뼛속까지 원나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궁에서 사용되는 명칭도 한 단계씩 낮추어야 했습니다. 짐은 과인으로, 배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말입니다. 귀족들 또한 앞다투어 원나라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 원의 문화는 선진문물이었고 고려의 문화는 촌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몽골식 복장의 왕과 귀족들을 보며 처음에는 혀를 차며 욕했으나 나중에는 백성들도 서로 몽골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있어 보이고 촌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칸 스타일, 유럽 스타일 하면 왠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귀족들은 원나라의 알아서기였습니다. 원나라에 잘 보여야 출세길도 열렸습니다. 그런 고려에 원나라는 갈수록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피와 땀, 눈물을 쥐었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야 했습니다. 고려의 사냥매가 아주 쓸만하다 들었다. 매년 150마리만 잡아바치거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기술로 하늘 높이 나는 매를 그것도 산채로 150마리씩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고려의 여인은 피부가 매우 곱고 상냥하다 들었다. 해마다 예쁜 처녀들을 뽑아 우리 원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미리 말해두지만 난 귀엽고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사람을 곡물로 취급하며 바치라는 파렴치한 요구에도 고려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공녀는 백성들뿐 아니라 귀족층에서도 뽑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을 공녀로 바치길 원했겠습니까? 백성들은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 숨겨야 했고 고려조정은 어떻게 해서든 예쁜 처녀를 찾아서 원에 바쳐야 했습니다. 1336년 이곡이 올린 상소문에는 그 당시 공녀로 뽑힌 부모의 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한 대로 할 뿐이요 황제의 명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1, 2년에 한두 번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을 때 4,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선발 안에 들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은 서로 모여 통곡하여 밤낮으로 곡성이 끊이지 않으며 국문에서 송별하는 데 이르러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 걱정에 기절하는 자도 있으며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공녀로 딸을 보내는 백성의 마음이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녀로 끌려간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부분은 한 고려 여인이 공녀로 겪게 되는 과정을 그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녀는 예뻤습니다.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녹일 정도로 예뻤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외출 금지는 물론 아직 어렸음에도 서둘러 결혼을 시키고자 신랑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부모님 몰래 외출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기가 넘쳤고 바깥바람은 묵은 감정을 씻어낼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2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보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그저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너 열나 예뻐서 마음에 든다. 따라오너라.
그녀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소뚜껑 같은 큰 손으로 그녀의 팔을 움켜잡고는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녀는 울며 저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해 원나라에 바쳐질 공녀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땅에 연신 찍어대며 통곡하였고 어머니는 목을 매 자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일단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려야 했습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원나라에 가서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원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문 밖에서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들의 부모들인가 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궁녀로 뽑혔습니다. 아버지가 문신인 것이 참작되었나 봅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황제의 여자가 되어 평생 독신으로 궁안의 온갖 중노동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황제의 눈에 띄어 잠자리를 한다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겠지만 그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희박한 일이었고 대부분은 황제의 발 뒤꿈치도 보지 못한 채 독신으로 늙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작거리 술집에 팔려나가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무지막지한 몽골 사내들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녀가 말했던 희망이라는 것도 조금은 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아, 살다 이렇게 예쁜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그래, 고향이 어디더냐? 황관 하나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도 고려 사람이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겠느냐. 앞으로는 내가 많이 도와줄 것이니 같은 고려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이유 없는 친절에 그녀는 혹 자신의 외모에 반하여 흑심을 품은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워낙 빼어난 미모라 그런 남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우였습니다. 그 또한 누구나 기피하는 거세된 황관이 되기 위해 끌려온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용보였습니다. 고용보는 그녀를 품을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추천하여 황태자궁에 배치하게 하고 원나라 황제 해종의 눈에 띄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공녀들은 평생 황제의 발 뒤꿈치도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고 했는데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일단 발 뒤꿈치는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고용보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우와, 무슨 사람이 저토록 아름답단 말인가?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고려에서 공녀로 온 여인이옵니다. 본가는 행주며 성은 기씨로 고려문신 기자오의 딸이라 하옵니다. 그렇구나. 오늘 밤은 무조건 저 여인과 밤을 보낼 것이다. 준비하거라.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황제와 기씨가 환상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제는 입이 귀에 걸린 듯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난밤은 괜찮으셨습니까? 판타스틱, 어메이징,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내 살다 이렇게까지 나를 녹이는 여인은 처음 보았다. 외모뿐이면 내가 이러지도 않는다. 대화를 해보면 학식이며 인품이 여느 여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 오늘 밤 또 보기로 했는데 밤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벌써 보고 싶다. 이만하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황제의 총애를 얻은 그녀는 곧바로 귀비로 책봉됩니다. 고용보는 그녀를 발탁한 공으로 큰 상을 받고 출세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타지의 궁생활은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개 궁리에서 귀비로 책봉되고 황제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니 당연히 시기 질투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누라였습니다. 황후 다나슈리는 그녀를 몹시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간 하나가 기씨를 찾아왔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부르시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황후가 부른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내간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려워하며 방에 들어섰는데 그곳에 황후가 채찍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황후는 그녀를 보자마자 심하게 매질하였습니다. 그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두를 가져오게 하더니 그녀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상하게 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입니다. 황제와 밤을 보낸 날이면 반드시 황후의 호출이 있었고 호출이 있는 날에는 심하게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벌어지는 잔인한 행각으로 그녀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해종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몸이 온통 멍자국이구나. 감히 누가 너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말해보아라.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러긴 뻔한 질문입니다. 해종도 알고 있지만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한 황후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를 부풀려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종은 그런 기씨의 마음에 더 감동합니다. 해종은 그녀를 위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느 날 해종은 승산 바양과 손잡고 황후의 친정을 황제 영모 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해버립니다. 황후는 유배를 보냈고 그 길에서 독살당해 죽었습니다. 황후가 죽었으니 새 황후는 당연히 기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양과 몽골 귀족들은 그녀가 황후가 되는 것만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씨의 정통성을 들먹이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변방의 소국 고려 여인을 어찌 황후의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 될 일입니다. 해종도 일개 공리였던 기씨를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황후로 올리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황제는 기씨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들만 낳아다오. 그리만 한다면 나머지는 짐이 알아서 할 것이다. 두 사람은 밤이면 밤마다 최선을 다하여 아들 만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끝내기 홈런을 날립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힘을 얻은 황제는 곧바로 바얀을 비롯한 그녀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제거했습니다. 1340년 4월 그녀는 드디어 황후로 책봉되었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기황후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친정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에게 왕의 자기가 추증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기철은 원나라 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고 고려에서는 덕성 부원군에 봉해지니 고려 내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신이만 물러나옵니다.